2016년 3월 11일,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사감 선생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수진 동무,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가 보내준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평양 중구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외국어문학부 3학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 특권층이었던 거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붉은색 봉인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마크가 찍힌 종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끌려가셨어. 보위부 사람들이 10명도 넘게 왔더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가 숙청당하면 그 가족은 모두 끝입니다. 21살이었던 제게는 아직 꿈이 많았습니다. 졸업하고 외교관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기까지 8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3월,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2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당 간부들만 탈 수 있는 검은색 벤츠를 몰고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대학 정문 앞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저처럼 간부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건물을 썼습니다. 샤워 시설도 난방도 훨씬 좋았죠. 주말이 되면 아버지가 보내주신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나갔습니다. 외화 상점에서 중국산이 아닌 수입 과자를 샀습니다. 스위스 초콜릿, 독일 비스킷, 프랑스 향수. 북한 돈이 아닌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매달 쌀, 기름, 고기가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배급으로 사과, 배, 심지어 오렌지까지 받았습니다. 대학 수업은 흥미로웠습니다. 외국어 문학부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유학파 출신이었고 원어민처럼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영어 성적이 좋았습니다. 졸업하면 외무성에 배치될 거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평양 시내 식당에 갔습니다. 청류관이나 옥류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냉면 한 그릇에 중국 돈으로 12안,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한 달치 월급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외국 잡지를 보다가 그러니까 남조선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거리 사진이었는데 평양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 밝은 네온사인,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선전에서는 항상 남조선이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는데 사진 속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평양에서 가장 행복한 대학생 중 한 명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2016년 3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들은 그날 아침,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지 나흘 뒤, 저는 학부장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오전 10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부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학부장과 당비서, 그리고 보위지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예뻐하시던 학부장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당비서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동무에 붙인 김철남은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김수진 동무는 본 대학에서 즉시 제적 처리됩니다. 오늘 중으로 기숙사에서 퇴거하십시오. 학부장 선생님, 제가 무슨 잘못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장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자식처럼 대해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기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진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너랑 연락하지 말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교재들, 노트들, 사진들. 모든 것을 당장 짐가방에 담아야 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대학 정문 앞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는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며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봄이었습니다. 대학 정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2년 동안 다녔던 건물들, 친구들과 걷던 길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엄마, 저 퇴학당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는 끝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곧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 가족이 숙청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 시골로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누렸던 이 도시에서 이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살의 제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퇴학을 당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민위원회에서 호출장이 왔습니다. 배치 통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하면 국가가 일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인민위원회 건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복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치 담당 일군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동무는 함경북도 무산군 광산으로 배치합니다. 무산 광산. 북한에서 가장 힘든 노동 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 직전 단계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출발하십시오.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인민위원회를 나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어머니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푸시더니 그 안에서 중국 돈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1,000위안이다. 엄마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야. 1,000위안이면 당시 북한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살아야 한다. 강을 넘어가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요? 엄마는 이미 쉰이 넘었어. 강을 넘어도 살 수 없어. 하지만 넌 젊어. 남조선에 가면 살 수 있어. 남조선. 남한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안 돼. 엄마까지 가면 브로커 비용이 2배야. 이 돈으론 부족해. 그리고 엄마가 함께 가면 너만 위험해져.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여기 남아서 당국에 내가 혼자 도망갔다고 할게. 그래야 너라도 살지. 엄마. 광산에 가면 넌 2년도 못 버텨. 엄마는 널 그렇게 보낼 수 없어. 제발 살아라. 남조선 가서 대학 다시 다녀.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택지라는 것을. 이틀 뒤 어머니가 아는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중국 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뒤 밤 11시 무산 근처에서 만나자. 돈은 반은 지금, 반은 강 건너서.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실패하면 저는 죽거나 잡히는 것이고 성공하면 그는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이게 최선이야. 엄마,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요. 남조선 가면 돈 벌어서 엄마 모셔올게요. 그래, 그래라. 그때까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것을. 2016년 4월 7일 저녁,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잘 가라, 내 딸.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21년 동안 살았던 도시를, 어머니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까지는 기차로 20시간이 걸렸습니다. 낡은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평양의 불빛.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만남의 장소는 무산역에서 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걸어갔습니다. 밤 11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수진이가. 네. 돈. 저는 떨리는 손으로 500위안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불빛도 없이 돈을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를 따라와. 말 한마디 하지 마. 기침도 하지 마.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남자는 손전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게 두만강이야. 달빛 아래로 강이 보였습니다. 4월이었지만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꽁꽁 얼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봄이라 얼음이 약해. 조심해서 걸어야 돼. 뛰면 깨져. 천천히, 하지만 빨리 가야 해. 모순된 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야.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속 가.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음 아래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퍽. 하늘로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붉은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뛰어. 멈추면 죽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뒤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있었고 저 앞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타.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에 젖은 채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강 건너편에서 붉은 조명탄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야. 넌 이제 북조선을 탈출한 거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방금 어머니를 영영 떠나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북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트럭은 2시간을 달려 옌벤 조선족자 치주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브로커가 저를 한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또 왔구나. 들어와라. 할머니는 조선말을 쓰셨습니다. 조선족이셨습니다. 옷 벗고 씻어라. 감기 걸리겠다. 할머니 댁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적시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깨끗한 옷과 따뜻한 국수를 주셨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여긴 안전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 공안들이 요즘 단속이 심해. 한 달 안에 남쪽으로 가야 해. 남쪽.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까지 어떻게 가요? 브로커한테 돈을 더 내야지. 중국 돈 2,000위안 더 있어야 해.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500위안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지. 언제 잡혀서 북으로 끌려갈지 모르면서.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벽장으로 들어가. 빨리. 왜요? 공안이 단속 나왔어. 이 집도 올 거야. 저는 서둘러 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옷가지들을 제 앞에 쌓아놓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공안이다. 문 열어.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 숨겨주는 거 알고 있어. 집 수색할 거야.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누굴 숨겨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집안을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벽장 문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이 벽장은 뭐야? 옷 넣어두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옆집에서 발견했습니다. 뭐?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안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떨고 계셨습니다. 옆집 애를 잡아갔어. 내 또래야. 그 아이는 이제 북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끌려간 여자애가 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한국 가는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잡혀. 중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저를 보내신 이유는 제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4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까지 가는 브로커였습니다. 비용은 $3,000야.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한국 도착하면 갚으면 돼. 빚을 지는 것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내일 밤. 준비해. 2016년 9월 5일, 저는 할머니 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수진아, 한국 가서 잘 살아라. 공부 다시 해라. 할머니, 은혜 꼭 갚을게요. 됐어. 내가 잘 사는 게 은혜 갚는 거야. 브로커는 저를 포함해 5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먼저 비행기로 중국 남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라오스 국경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해.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걸어야 해요? 일주일. 정글을 통과해야 해. 일주일 동안 정글을 걸어간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기온은 40도가 넘었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물 한 병씩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모기가 끝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온몸이 물려서 부어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일행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40대 아저씨였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남으면 진짜 죽어. 시체도 못 찾아. 결국 우리가 그 아저씨를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제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났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천위안을 건네주시며 하신 말씀. 살아라. 남조선 가서 대학 다시 다녀.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고 제 정체성을, 제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8회째 되는 날 드디어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태국이야. 멀리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태국 경찰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수해. 그럼 태국 경찰이 너희를 구치소에 넣었다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거야. 정말이죠?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혼자 해결해. 브로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5명은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아노스 코리언 레퓨지즈. 제가 배웠던 영어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 몰랐습니다. 태국 경찰은 우리를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감옥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5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자유의 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불빛을 봤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곧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통일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어디 살았습니까? 중구역입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다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가져온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퇴학 통보를 받은 날 반납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힘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드디어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희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는 금지된 책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원 생활 중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가겠다고.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가서 대학 다시 다녀.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저는 밤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편입시험을 봤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2학년 편입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저는 하나원 기숙사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강제 퇴학당한 지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대학 다시 다녀요. 창밖을 보며 북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을까요? 대학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새 강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 성분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밤에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평양 어딘가에 계실까요? 살아 계실까요?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믿으며 저는 오늘도 삽니다. 자유롭게, 감사하게, 열심히. 이것이 21살에 조국을 떠나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